네, 그알 리뷰. 저번 주에 첫 방송 해봤고요. 새로 만든 콘텐츠인데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에 정남규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막 2000년 초반 이때 방송 나왔던 거 리뷰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게 이게 아마 유영철 사건일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회 방송이고 살인마는 바로 곁에 있었다. 이게 아마 2004년 5년 이쯤일 겁니다. 지난 14일 한 출장 성매매 알선 업주가 경찰에 출장 마사지를 나간 여성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실종된 여성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가 30대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거죠. 제보자입니다. 한 명 없어지고요. 두 명 없어지고 마지막 전화 받은 게 오빠 나 살려줘. 얘네들이 없어질 때마다 그 전화번호가 그대로예요. 자, 어느 날 새벽 그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요. 경찰은 몸싸움 끝에 이 남자를 검거합니다. 김성기 경장 이분이었나봐요. 갑자기 입에다 뭘 집어넣어서 빼보니까 이 출장 안마 마사지 팜플렛 뭐 그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차에다가 꽂아 놓는 명함처럼 생긴 그 여자분들 사진 하나 있고 뭐 전화번호 있고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 장이 입속에 있었어요. 입속에서 나온 건가요? 그걸 삼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진 여성들의 행방이 드러난 곳은 서울 봉원동의 야산이에요. 경찰은 범인이 자백한 곳인 봉원동 야산에서 시신 발굴을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이날 하루 동안 발굴된 여성들의 시신은 무려 10구나 됐어요. 모두 토막난 상태로 발견됐다는 거죠. 형사과장, 계곡에 7구, 건물 밑에 2구, 여기 1구, 이렇게 총 10구예요. 부패가 많이 심했고요. 토막은 10토막 이상 나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주민들과 혹시나 하고 찾아왔던 친지들은 경악하고 반대로 시신 발굴을 지켜보던 범인은 그저 덤덤했어요. 유영철이죠. 살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사동 교수 부부살인 현장, 해화동 사건 현장, 삼성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사, 시옷이죠. 그래서 해화, 히읗이고요. 삼성동도 있었거든요. 뭐 이 당시에는 취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더 봐야겠죠, 이거를. 삼성동도 뭐 시옷이고 이렇게 좀 같은 초성이 연속되는 그런 지역을, 동네를 유영철이 노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똑같은 초성으로 시작되는 지역에는 뭐 경찰들 미리 가서 잠복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당시. 지난해 말에 발생한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 2달 사이 8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끔찍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한 건 유영철이란 남자였습니다. 뒷모습 CCTV. 혐의자 인정하십니까? 노인들도 다 죽인 거 맞아요?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지난 4월 경찰을 사칭했다가 들통나자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손목을 잘라 바다에 버린 노점상 살인 사건. 지난 2월 이른 새벽 화려한 옷차림에 성매매 여성으로 착각해 살해했다는 이문동 살인 사건. 범인이 입을 열 때마다 자신이 살해했다는 희생자가 한 명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22번째 희생자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시작했어요. 검거 직후 유영철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의 범행의 희생자는 모두 26명이나 됐다는 것이죠. 26명이나 죽인 거는 진짜 해외 사례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최악의 연쇄살인범 뭐 한 100인 정도 해외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거에 유영철 항상 들어가요. 최악의 연쇄살인범 랭킹에. 그리고 이제 뭐 해외 포럼이나 뭐 논문 같은 것들에서도 유영철의 이름을 자주 찾아볼 수 있죠. 좋은 건 아닌데 해외에서도 이 사건에 좀 연구를 많이 했었고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관심 가졌던 사건이에요.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드러난 후 유영철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어요. 토막 사체로 발견된 11명의 여성 중 10명이 유영철의 오피스텔에서 살해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집인데 꽤 깔끔하게 살았어요. 정돈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던 스크랩북에서는 그가 직접 그린 유명 연예인의 초상화와 정밀하게 묘사된 여성의 누드 그림이 발견됩니다. 이선희? 맞죠? 그런 것 같은데요. 사진도 이미 좀 벗긴 여자를 그렸네. 좀 뭐 여성에 대한 어떤 뭐 집착이나
분노가 좀 있진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대체 이 오피스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203호에 유영철이 이사 온 것은 지난 4월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에 대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사 온 뒤로 밤늦게 종종 여자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늘 203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 날이면 벽이 서로 맞붙은 204호까지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이웃 주민 인터뷰입니다.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체구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얼굴 봤을 때 약간 좀 선해 보이는 뭘 그렇게 때려 부수는 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수도세 때문에 건물 주인은 급기야 집집마다 수도세를 따로 계산할 수 있게 계량기를 따로 달았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살인을 한 경우 흔적을 지우기 좀 힘들어요. 이 핏자국 같은 게 잘 안 빠지고 루미놀 감식으로는 드러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청소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시간 투자를. 그러다 보면 물을 많이 쓰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쓰냐면요. 수도세가 몇십만 원이 나와요. 몇십만 원. 몇 톤을 써요. 몇 톤 물을. 비정상적이다.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뭔가가 있었다 이 집에서. 그런 의심을 누구나 할 법할 정도로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집안에서 시신 처리하려면. 그리고 동네의 한 식당 주인은 새벽에 집을 나서는 유영철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유영철의 사체 유기 장소인 동원사 근처까지 태워줬다는 택시기사도 트렁크에 실은 이상한 짐 때문에 그날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고기를 싣고 절 부근으로 가던 손님이 있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가 크게 의심하지 않은 것은 단지 그의 행동이 너무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당시 직접 유영철을 태웠던 택시기사인가 봐요. 뭘 그냥 지나가는 거 훔쳐도 흥분되거나 긴장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길까지 가르쳐주면서. 그런데 너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택시기사가 그를 내려줬다는 곳에서 사체 발굴 현장까지는 불과 5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처참한 토막 삭제가 된 피해자들, 그의 범행 수법은 경찰들도 놀랄 만큼 잔인하고 치밀했는데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부패한 것도 있고 최근에 처리한 건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은 것도 있고요. 유영철 집에서 발견된 살인의 흔적이라고는 욕실 천장에 미처 지우지 못한 몇 군데의 혈흔뿐. 처음 검거됐던 지난 15일 발작을 일으킨 유영철은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틈을 타 도주했고 다른 증거물들을 없애버립니다. 바로 자기가 응거하던 오피스텔로 가서 톱과 칼, 망치 등을 오피스텔 후문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수색을 해서 망치는 찾아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봤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가면 지난 방송 보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때 형사분들이 확실히 뭘 하는 건 아니고요. 잘했죠. 결국 잡았으니까. 근데 이 형사들의 인터뷰 방식이 되게 좀 경험이 없고 그랬는지 지금 형사들이랑 다르게 말투가 되게 거칩니다. 예. 방송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중하거나 좀 신중하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저씨들이 하던 말투예요. 그런 거 보고 이 당시 형사들은 좀 거칠었구나 확실히. 예,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 이 망치는 그리고 유영철이 개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이런 망치가 없지. 이렇게 손잡이만 달랑 달려있는 이 정도 크기면은 보통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치게 돼 있는데 범행을 위해 좀 개조했다고 알고 있어요. 가방 안에서 가짜 경찰 신분증과 발견된 흉기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흉기들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어요. 칼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도주 24시간 만에 다시 잡은 유영철을 이번에는 서울시경 수사부장이 직접 신문합니다. 지금 여성 10명 중에 성관계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진술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안 했느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안 했다고. 한 10명의 양손의 짐은 칼로 이렇게 전부 벗겨냈어요. 피해 여성을 집으로 끌어들인 뒤 살해 직전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리바이도 만들게 합니다. 치밀했죠. 살인과 사체 유기까지 모두 하룻밤 만에 이뤄졌어요. 3월에 실종된 권양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희생된 피해자는 모두 11명. 이렇게 치밀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유영철은 어떻게 꼬리를 잡히게 된 걸까요?
각각 다른 명함을 사용하는 출장 성매매 알선 업체들이 실은 한 업주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유영철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체가 발굴되자 연락을 받은 가족들이 속속 경찰서에 도착합니다. 카드빚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나는 나 나름대로 시달리고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시체 확인했어요? 11명 중 지금까지 신원 파악이 된 사람은 8명이라고. 연쇄살인범 중에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그 성매매 여성들을 노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은 범인 입장에서 너무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성매매 여성이다. 좀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도 있고, 그리고 이런 쪽에 일하는 여자들이 보통 자기 신원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스스로도 아는 거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언제는 일을 나왔다가 언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도 업주가 굳이 찾지 않아요. 계약된 관계도 아니고 일할 사람 많고 안 나오면 다른 사람 쓰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달 일하고 몇 달 쉬고 몇 달 또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지역을 옮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원 파악이 좀 힘들다는 면이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연쇄살인범들 중에는 이제 성매매 여성을 좀 노리는 거죠. 연락받고 찾아온 유가족뿐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시신을 확인시켜줘야 하는 경찰조차 곤욕스러울 만큼 11구의 시신이 모두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범죄라고 자백했던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부유층 노인의 피살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 강남 신사동에서였어요. 피해자는 모 대학 명예교수인 이씨와 부인이고요. 노씨 부부는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데요. 그런데 보름이 지난 뒤 신고가 접수된 곳은 고급 주택가로 알려진 구기동이었습니다. 이번엔 80 넘은 노모 포함해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어요. 60대 노파가 살해된 강남 삼성동 사건과 불이 난 방에서 80대 노인과 간병인이 살해된 채 발견된 해화동 사건까지 50여일 동안 연이어 벌어진 4건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모두 8명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수사 방향이 제각각이던 경찰은 연쇄살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 사건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거만이 말로는 살인을 목적으로 머리를 두드렸어요. 치명타로 죽이려고 아주 다 두들겼다. 머리 전체를. 위협을 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니다. 모두 둔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의 공통된 사인이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손상이었고요. 금품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 또한 4사건 모두 동일합니다. 범인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금까지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범행 대상은 딱히 노인만이 아니었고요. 불을 지르고 금고까지 열려고 했던 해화동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범인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근처 CCTV에 찍힌 범인의 뒷모습뿐이에요. 미궁에 빠질 것 같았던 이 사건들을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으로 검거된 유영철이 자기가 직접 먼저 자백했다고 말을 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됐던 거고요. 우리 수사관의 기법과 본인의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섞여서 최초의 자백을 하겠노라고 해서 처음부터 숙명여대 노부부 살인사건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유영철 진술에 따르면 부유층의 적개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래요. 범행 대상이 된 건 마당이 넓은 고급 주택이고요. 집안에서 마주친 사람은 생후 70일 된 아이만 제외하고 모두 그 자리에서 살해됩니다. 재현 장면이죠. 지문 안 남기려고 이렇게 휴지로 싸서 문 열고 흔적도 다 닦네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과 14범인 그는 주변 상황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금품에 손을 대지 않았던 건 역시 부유층의 적개심 때문이라는 주장이에요. 유영철의 진술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달라서 의문이었던 해화동 사건. 유영철은 경찰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강도인 척 위장을 했고, 그러던 중 자기 혈흔이 현장에 남자 그 혈흔을 없애기 위해 아예 불을 질렀습니다. 닦고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닦으면 되죠. 그렇지만 남은 잔류 피 DNA 검사하면 조그만 미세한 것도 담배꽁초의 침 이런 것도 나온다는데 이 피 분석하면 내가 안 잡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닦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방법은 불 지르는 수밖에 없던 거죠.
노인 연쇄살인 사건의 첫 신호탄이 됐던 강남의 신사동 사건을 보면 당시 수사진을 혼란스럽게 했던 건 부사진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영철은 당시 주변 현장을 정리하다 그만 실수로 방에 칼을 둔 채 문을 잠가버렸어요. 결정적인 실수죠. 칼을 안 가지고 왔어요. 칼을. 다시 들어가려고 안방문 열려고 하니까 자기가 문고리 누르고 나와서 문이 안 열리죠. 자기가 발로 차서 가격을 몇 번 찾는데 발력이 털 몇 개 떨어져 있을 거다. 자세히 봤으면 날 잡았을 수도 있을 텐데 현장 검증 안 했죠? 그러나 경찰은 유영철의 자백이 현장 상황과 일치했고 사체 두개골에 있는 상처가 유영철의 망치에 의한 것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유영철이 노인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확실하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따로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보된 게 있길래. 어떤 게 오보입니까? 전처인 집사람 부분하고요. 부유층 동기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인터뷰는 철저히 차단했고 그의 진술 내용은 경찰을 통해서만 알려졌어요. 제작진은 유영철의 성장 과정을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가 궁금한 거죠. 교육청 관계자 말 들어보니까 6학년 당시에 부친님이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맞죠. 행방불명 아버지가 전과 14범이에요. 34살에 강간 2번에 절도 8, 폭력 1번. 은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7년을 받은 적이 있고 학교 생활 대체로 평범했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집이 가난했고 유년 시절에 이미 절도, 성폭력, 사기까지 전과 14범이었다 그래요. 교도소 관계자 인터뷰입니다. 같은 동료 수감자와 싸운 적이 있대요. 소란 행위 이런 걸로 관규를 위반해서 징벌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다. 고등학교 시절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들어간 뒤 지난해 9월 출소할 때까지 줄곧 교도소를 들락거렸는데 교도소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 사건으로 검거된 뒤에도.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징후를 키우기 시작한 건 역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2000년대래요. 왜냐하면 이때 감옥에 간 상태로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때 화를 많이 냈었다고 해요. 하지만 유영철은 정작 전 처나 헤어진 연인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낳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려면은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최근까지 그가 사용하던 노트에는 점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그의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또 경찰 신분증을 또 위조한 거예요. 위조한 거. 이걸로 이제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는 용도로 쓰거나 그랬던 거죠. 수갑은 그냥 산 거 같네요. 경찰들이 실제 쓰는 수갑은 아닌 걸로 보이죠. 가방 안에서 둔기와 흉기랑 같이 이게 발견됐었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그는 가짜 신분증을 이용했어요. 검거된 지 하루 만에 간지를 일으켜 경찰을 따돌렸던 그는 자신의 오랜 질병 역시 연쇄살인에 빠져든 이유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 재판받는 과정 중에 간질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는 어떤 정신질환자였다고 할 만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했던 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가족 중에 다른 간질 환자가 있다는 말은 이제 거짓이었고요. 치밀하고 계획적인 유영철의 살인 행각. 다시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유영철은 자기가 축적해온 범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왔습니다. 연쇄 범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대래요. 김대두 사건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죠. 전과자들이 사회로부터 냉대받는 게 불만이라며 55일간 17명을 살해했거든요. 그리고 94년에 또 유명했던 지존파 사건이라고 고급 승용차를 탄 부유층들, 당시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이들의 잔혹함이었다. 참고로 지존파도 이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도롱뇽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올까봐 누구나 알 법한 개구리로 바꾼 건데 지존파도 원래는 이름이 마스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마스칸이 좀 뭔가 사람들한테 좀 뭐지 싶고 또 개구리 소년 때처럼 또 전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걸 발표하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발표하는 담당 형사가 무협지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지존, 무림 이런 이제 쪽으로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존파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어려요 다들. 30도 안 됐고 20대 초반도 있고. 마스칸 나오네. 자기 두목을 지존으로 불러서 담당 형사가 그래 그럼 너네 지존파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감금시설은 물론 자체 소각시설까지 갖춰놓은 이들은 인육을 먹었다는 발언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10개월간 총 9명 살해했던 2000년에 정두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지방 고급 주택가를 침입했던 정두영은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참혹한 폭력 휘둘렀고요. 2000년대 초반이 막 범죄가 진화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 딱히. 뭐 그동안 그 전까지 8, 90년대 살인사건들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뭐 금전, 원한, 치정. 거의 여기서 갈렸어요. 근데 무동기 살인이라는 단순히 어떤 죽이고 싶다는 욕망, 욕구,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게 2000년대 초반 때부터거든요. 이제 범죄의 진화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연쇄살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우리나라에 좀 굵직한.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이런 유형을 처음 겪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네요. 정남규 사건 리뷰하면서. 그러니까 더 사건이 오래 걸렸고, 이때 프로파일러들도 이제 이래서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범죄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영철 사건도 과거의 잔혹한 범죄자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걸까?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건 이제 정두영 사건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없었고요. 부잣집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요. 잔혹하게 사람 목숨 빼앗고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범행 흔적을 지웠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정두영은 돈이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금품갈취를 했어요. 살인도 하면서. 하지만 유영철은 살인만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살인을 위한 살인,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80년대 중반 해외 사례를 또 소개해 줍니다. 미국의 한 지방 도시에서 발생한 로체스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연쇄살인 사건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유영철 사건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매춘 여성들이 자주 노출되는 곳에서 차에 태웠다. 사체는 대부분 인적이 드문 강가에 은닉됐고, 피해자들은 거리의 성매매 여성들이었어요. 유영철 사건 역시 피해자들 중 절반가량이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유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끈질긴 수사로 검거된 로체스터 사건의 범인, 그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 보였죠. 이웃집 여성, 이웃사람 말 들어보면 얌전했다. 관계에 원만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실체를 눈치챌 수가 없었다고. 유영철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건물 안에서 끔찍한 살인 행렬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이웃들에게 유영철 그는 착하고 순한 사람으로 남아있었다고. 전과 기록이 있고 출소 후에도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따라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는 게 일반 사람들에 비해 높았다는 것이 두 사건 사이의 공통점이고요. 그러나 두 사람의 연쇄살인 행각을 미리 막지 못했어요. 로버트 캐펠, 미국 범죄심리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참고로 맡았던 수사 중에 그 변호사였던 연쇄살인범인데요. 테드 번디 있었고요. 그리고 그린 리버 킬러라고, 이름이 아마 게리 리지웨이였을 거예요. 이 사람도 좀 둘 다 잔인했죠. 이 사건 두 가지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연쇄살인범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살인 자체를 아주 좋아했다는 점이죠. 연쇄살인범에게 있어서 살인이란 그저 자신의 기호이며 생활의 한 일부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이고요. 그것이 이번 사건에 정확히 드러나 있어요. 유영철 본인 스스로 밝힌 살인의 명분은 부유층과 여성에 대한 혐오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살인 행각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힘없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지존파의 그 범행 동기랑 똑같아요. 말하는 패턴이 뭐 세상에 대한 분노, 뭐 부유층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거부감,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래놓고 정작 죽인 사람은 여자 노인들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들이 살인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살해 동기는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힘의 과시입니다. 권위의 표시, 상대방을 정복함으로써 오는 희열, 그것이 주요 동기죠. 노인에서 여성 그리고 노점상까지 언뜻 보면 다양해 보이지만 희생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약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살해범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상대가 있어요. 윤락녀를 고르는 것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연쇄살인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살인의 목적이 오로지 살인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잘못이나 이유가 없이도 내 가족, 내 이웃 역시 잔혹한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0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로체스터 연쇄살인 사건. 외국은 이제 좀 우리나라보다 그 살인 사건,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좀 확실히 해주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방송 심의가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좀 막는 것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공중파에서 살인 사건 보도 없어졌죠. 다 종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쪽은. 왜냐면 이게 이제 사회 불안감 조성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 좀 알릴 필요도 사실 있다고 보는데 아이들 정서에 좀 안 좋은 건 확실하긴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건 여성들의 시신뿐. 범인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는 없고요. 하지만 FBI 요원들이 범인은 시신을 요기한 장소를 주목해서 범인을 추정해 나갔다고 합니다.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반드시 또 다른 희생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실종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시작하며 사체를 매장할 만한 곳에서 범인을 기다렸어요. 이 분석은 적중합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죠. 사회가 복잡해지는 이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파일링의 정착은 우리나라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문적인 아이디어는 행동이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동기가 없거나 성적인 동기가 있는 경우, 정신이상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프로파일링 실력이 좋고요. 프로파일러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좀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어학연수라든가 해외 유학 경험이 좀 있으면 좋은데 꼭 경찰이 아니라도 됩니다. 경찰에서 뽑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사회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심리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시급한 건 경찰서 간의 정보, 교류, 협조 구축. 이번 사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유영철의 거주지는 사건 현장과 떨어진 마포였습니다. 와, 젊었을 때네요. 거의 18년 전이에요. 각 경찰서별로 갖고 있는 정보를 나눠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공조수사가 잘 안 되냐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죠. 혹시라도 자신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경찰서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죠. 경찰들이 왜 정보 공유, 공개 이런 걸 왜 꺼리는지. 틀렸다 싶으면 이제 공격받기 때문이에요. 또 언론에서 대한민국 경찰 이대로 괜찮은가? 또 범인 분석 실패. 이러면 또 뉴스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안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경찰만 욕먹는 거예요. 경찰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너무 과도한 책임감을, 물론 책임감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너무 여유가 없어. 경찰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실수하겠냐고. 경찰들도 힘들지. 처음 보는 사건인데.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보면서. 그러나 날로 복잡해져가는 범죄를 경찰 수사력으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계기는 제보전화 한 통. 이는 앞으로 우리 수사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해결된 강력사건의 70% 이상이 제보 또는 피해자의 협조, 목격자의 증언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인천 월미도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거든요. 황학동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안씨, 유영철은 경찰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노점상을 하던 안씨라는 사람이 좌판 해놓고 과일 장사, 옷 장사 이런 게 아니고요. 야동 팔던 사람으로 알아요, 제가. 사칭해서 돈 뜯어내려 했지만 안씨가 반항해서 그를 살해한 뒤 손목을 잘라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 너 나와. 화가 났네요. 형을 죽였다. 욕설 있고 저거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오늘. 우리 아빠 불쌍해. 잔인하게 아빠 얼굴 볼 수 없게 났다. 잔인한 범행 과정을 침착하게 재현하는 그의 모습에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노점상을 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가정적이고 자상하던 남편. 그런 남편이 끔찍한 살인의 희생자가 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거 뭐 업소에서 일하고 있던 뭐 애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곳에 다닌다고 해서 인간 취급 받지 말라는 법 아니고. 연쇄살인의 마지막 피해자로 알려진 임양의 어머니인가봐 이분이. 딸의 죽음을 한 성매매 여성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원망스럽다.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못 본 지 꽤 됐다고. 안타깝게 저런 큰 사건으로 살인으로 해서 갔다는 게 안타깝다. 비참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딸과 떨어져 살다가 진짜 한참 동안 연락 안 되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죽었다. 또 그게 살인이다. 이번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가도 사건이 잊혀지면 관심과 지원도 함께 시들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들은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무고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연쇄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한 확실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리뷰 후기래요. 이거 작성하신 분의 후기라고 하는데, 내가 이 리뷰를 하면서 소름이었지만 그중 최고로 소름 돋았던 건 유영철이 가지고 있는 부성애였다. 뭐 그거 유명하잖아요. 뭐 유영철이 범행하면서 제일 무서웠다는 거는 뭐 피가 튀는 거나 뭐 피해자 비명 소리가 아니라 전화가 오는데, 범행 순간에 전화가 오는데 아들의 목소리였다. 뭐 자기가 살인 저지르고 있는 걸 알까봐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잔인한 살인마가 부성애가 있다는 게 놀라웠다. 뭐 컷이 많아서 잘리긴 했지만 유영철이 취재진 인터뷰할 때 자기가 쓴 마스크 중간에 아빠라고 적혀져 있어요. 맞아요. 마스크에 아빠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영철 검색하면은 뭐 노란색 그 우비에 뭐 마스크 까만 모자 이거 좀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우리가 아빠라고 써 있어요. 자세히 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때는 정말 경찰관들이 서로 협력이 안 된 것 같다. 넷플릭스의 레인코트 킬러라고 유영철 추격하다 이런 시리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형사 출신의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 나옵니다. 3부로 돼 있나 그럴 거예요. 영상이 길어요. 거기에서도 강대원 형사님은 참 당당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은커녕 징계를 받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나라 검거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하고 훌륭하신 프로파일러 분들이 많아져서 다행인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강력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리뷰가 여기까지인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인범들 중에 의외로 돈을 안 뺏어가거든요. 저는 그게 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 심리인 건지. 죽이는 김에 돈까지 뺏어가면은 어쨌든 활동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왜 굳이 돈을 뺏지 않는 건지, 기어코 그 철칙을 왜 굳이 지켜가는 건지가 전 좀 궁금해요. 살인범 심리가. 이걸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어디 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도. 이 부분도 좀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참 다루질 않는 것 같아요. 살인범들이 돈은 가져가지 않는 경우 그 심리가 뭘까? 저는 좀 그게 궁금했고요. 유영철 보면서. 그리고 살인범들은 핑계가 많다. 합리화를 많이 한다. 그리고 정당화하는 말도 굉장히 그냥 합리화구나. 뭐 부유층에 대한 뭐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혐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아까도 이제 뭐 게리 리즈웨이 얘기했었지만, 어릴 때 뭐 엄마나 가장 가까운 여자에게서 겪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여자한테는 어떻게 못해요. 근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피해 대상으로 삼거든요. 연쇄살인범들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뭐 건들지도 못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죄 없는 사람들만 노린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좀 뭔가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인 것 같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몰랐죠. 지금은 누구나 알 법할 정도로. 또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듣다가 알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검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범죄의 진화 과도기였어요. 2000년대 초반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정주영, 유영철, 뭐
지존파 다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좀 경찰들이 많이 힘들었던 때였을 거야, 아마도. 그런 때 이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그알 리뷰는 이제 정규 컨텐츠예요. 그래서 매주 방송을 하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아직 초반이라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느끼는데 댓글로 좀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댓글들 좀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요. 좀 더 보완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인데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리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